구화. 물어볼 가치가 있는 의문스러운 것. 필요에 따라 책을 천천히 읽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책은 느리게 읽을 수밖에 없기도 하다. 책 내용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때 읽는 속도는 자연히 느려진다. 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저자가 문장을 어렵게 썼거나 둘째, 독자의 배경 지식이 적어 책 내용을 이해하기 부족한 경우다. 이 밖에도 번역의 완성도가 떨어져서 독서 진도가 잘 안 나가는 일도 있다. 그러나 최근엔 이런 문제가 수십 년 전보다는 덜한 편이다. 번역에 관한 이야기는 좀 더 뒤에서 자세하게 풀어볼 계획이니 지금은 이 문제를 잠시 접어두도록 하자. 저자가 억지로 문장을 어렵게 쓰는 일이 있을까? 책이란 기본적으로 독자와의 소통을 목적으로 삼는다. 어떤 저자는 독자를 생각하지 않고 쓰기도 하지만 그 원고가 출판사로 넘어왔을 때 편집자는 첫 번째 독자가 되어 글을 다듬는 작업을 한다. 저자는 독자를 모르더라도 편집자는 독자를 알기에 좀 더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한 방향으로 원고를 정리하여 책의 모양새를 갖춘다. 편집자는 저자와 독자를 연결지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 역시 간단하다. 당연한 얘기지만 출판사 처지에서는 아무리 내용이 어려운 책이라고 해도 많이 팔렸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출판 역시 사업이니까 누구도 일부러 손해를 보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아무리 읽기 어려운 책이라고 해도 반드시 독자를 신경 써야만 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모든 책이 읽기 쉬워야 한다. 저자가 어렵게 썼더라도 편집자와 출판사가 노력하여 내용을 쉬운 방향으로 돌리는 일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는 저자와 편집자의 관계를 농부와 요리사로 자주 비교해 말하곤 한다. 농부는 열심히 농사지어 작물을 수확해 요리사에게 음식의 재료로 건네준다. 요리사는 이 재료를 가지고 보기 좋고 맛도 좋은 음식을 만드는 거다. 훌륭한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원재료가 좋아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딱딱한 재료를 받았다고 해서 씹을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한 요리를 낸다면 자질이 부족한 요리사다. 농부로부터 잘 익은 단호박을 받았을 때 이것은 본래 딱딱한 것이니 턱이 아프더라도 씹어야 한다고 결론지는 요리사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요리가 다 먹기 좋아야 하는가? 요리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먹기 힘든 요리도 있다. 책 읽기가 힘든 두 번째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나는 작가가 되기 전 책방을 운영하기 전에 IT 회사에서 몇 년 일했다. 하루는 우리 팀의 성과가 좋아서 시내에 있는 고급스러운 프랑스 식당을 예약해 거기서 회식을 하게 됐다. 코스 요리였기 때문에 몇 가지 음식이 차례대로 나왔다. 모두 맛있었다. 그런데 정작 메인 요리가 나왔을 때 나는 식욕이 뚝 떨어져 버렸다. 그 음식이 달팽이 요리였기 때문이다. 그전까지 나는 달팽이를 먹는다는 걸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 귀엽고 말랑말랑한 동화 속에 나오는 작은 친구인 달팽이가 접시 위에 있다니. 그래도 회사에서 일부러 비싼 음식을 대접한 것이기에 조금 먹어봤다. 혀에 닿는 순간부터 내 머릿속은 온통 이런저런 달팽이들이 빙빙 돌고 달팽이 몸에서 축축한 손이 돋아나 채찍을 들고 내 전두엽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느낌이 들었다. 결국 나는 달팽이 요리를 다 먹지 못하고 접시를 물려야 했다. 나중에 물어보니 달팽이 요리를 맛있게 먹었다고 말한 직원이 더 많았다. 나는 왜 맛없게 느껴졌을까? 이유는 확실했다. 편식하는 습관 때문이다. 평소에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지 않았으니 낯선 음식에 대해서는 이미 머리에서부터 거부감이 생긴 것이다. 요리사의 솜씨는 나무랄 데 없었으나
나의 미각은 달팽이 요리를 즐기기 위한 준비가 좀 더 필요했다. 어려운 책을 읽을 때도 이와 같은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흔히 내용 이해가 안 되는 책, 내가 가진 가치관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책을 어려운 책이라고 판단하는 일이 많다. 그리고 많은 경우가 작가가 글을 잘 못 썼기 때문이라며 잘못을 떠넘긴다. 하지만 독자의 역량 부족인 탓을 전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만난 책은 편집자가 제 아무리 쉽게 풀어내려 해도 어렵기 마련이다. 어떤 책을 읽기 위해서는 그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을 더 읽어야 할 때가 있다. 책 한 권을 잘 읽기 위해 참고가 되는 다른 책 10권을 함께 읽는 노력을 들인 사람이라면 금방 이해할 것이다. 바로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다. 특히 철학의 개론서가 아닌 원저작을 읽을 때라면 그 한 권을 읽기 위해 상당한 양의 배경 지식을 갖추어야 하기에 책 읽기는 자연스레 느려질 수밖에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더 느리게, 천천히 책의 고원을 오르면 어느덧 사유의 높은 곳에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멋진 풍경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이데거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존재와 시간이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이다. 하지만 이 철학자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저작을 쓴 철학계의 괴물이다. 우리나라에 모두 번역은 안 됐지만 독일어 원서 선집만 해도 100여 권에 이를 정도다. 다행히 그 모든 책이 명작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존재와 시간을 비롯해 숲길, 철학계의 기여, 이정표, 그리고 강연과 논문 정도가 완성도 높은 책으로 평가된다. 이 중에서 숲길은 어렵긴 하지만 잘 쓴 책이다. 몇 년 전에는 참가자 5~6명을 대상으로 이 책을 강독한 일이 있다. 하이데거 철학에 관한 배경 지식에 거의 없었던 참가자들은 첫 시간부터 길 잃은 어린이처럼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제목부터 쉽게 넘어가지 못했다. 누군가 이렇게 물었다. 이 책엔 숲길이라는 제목의 장이 없는데 왜 제목이 숲길인가요? 사실 이 질문에는 곧바로 대답하기가 어렵다. 다만 책을 다 읽고 나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이기에 일단은 빠지지 말고 강독 시간에 성실하게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 숲길은 하이데거가 고민했던 예술 철학에 관한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 철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다. 우리는 많은 예술가와 그들이 창조한 작품을 알고 있다. 하지만 예술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사람은 많지 않다. 무엇이 예술이며 그렇다면 예술이 아닌 것은 또 무엇인가? 이것은 비단 예술을 향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위한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 각자의 삶은 모두 하나의 예술작품이기에 그렇다. 하이데거는 예술의 고유한 특성이란 물어볼 가치가 있는 의문스러운 것이라고 말한다. 예술은 질문하기 위한 단서를 마련해준다. 예술은 답이 아니고 길도 아니다. 여기서 예술이라는 말을 책으로 바꿔도 좋다. 흔히 우리는 책을 읽고 거기서 인생의 해답을 얻기 원한다. 길을 찾기를 바란다. 책 속에 길이 있는가? 단언컨대 책 속에는 길 비슷한 것도 없다. 반대로 책 속에서라면 길을 잃어야 옳다. 책은 답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질문하기 위해 읽어야 한다. 엉뚱한 질문 말고 야무진 질문을 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 답이나 길은 오직 나 자신에게서 나온다. 그러므로 질문은 언제나 세상을 향해 나갔다가 나를 향해 돌아와야 한다. 책 속에서 질문을 찾고 길은 삶을 통해 만들며 나아가야 한다. 한참 후에 돌아본 그 길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한 숲길처럼 보일 것이다. 다시 숲길이라는 책 제목으로 돌아와 보면 숲길은 철학에 관해 말하자면 단번에 이해할 수 없는 성질이다.
숲길은 숲에 있는 길이다. 그래서 숲길을 이해하려면 먼저 숲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하고 동시에 길이 무엇인지도 공부하며 탐구해야 한다. 그런 후에 우리는 비로소 숲에 난 어떤 길을 걸으며 잔잔한 사유를 하게 된다. 생각과 비교하면 사유를 한다는 건 분명 어려운 일이다. 어릴 때 읽는 책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지만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는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사유세계와 사유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길고 지루한 질문의 시기를 거쳐야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결실이다. 결실을 얻기 위해 느리게 읽는 건 나쁘지 않다. 삶의 길을 밝혀줄 좋은 질문 하나를 찾을 수 있다면 빠르고 느린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